몇 살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다들 이렇게 사나?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을 억지로 떠봅니다. 옆에 아내는 없습니다. 어젯밤 마트에서 늦게 들어와 작은 방에서 따로 자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자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배추 박스 나르다 삐끗했거든요. 20kg짜리 박스를 수백 번 옮겼습니다. 63세 나이에 쉽지 않네요. 세수하고 옷 입고 나섭니다. 바깥은 아직 깜깜합니다. 입김이 뿌옇게 피어오르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습니다. 35년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반장까지 달았습니다. 공장이 너무 지겨워 분식집을 차렸지만 3년 만에 폭삭 망했습니다. 지금 손에 남은 건 빚뿐입니다. 아내는 밥값이라도 벌고자 마트에 아르바이트를 나가는 중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털어놓겠습니다. 1장 35년 기계 소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공장 사람이었습니다. 28배 들어가서 62에 나왔으니까요. 35년을 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어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였습니다. 프레스 기계 돌리고 용접하고 검수하고 온종일 기계 소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코에 박혀 살았습니다. 퇴근해서 샤워해도 안 지워지더군요. 아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몸에서 항상 쇠 냄새 난다고요. 처음엔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익숙해진 거였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 출근이었거든요. 눈 뜨면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 들고요. 버스 타고 공장 가는 길 창밖으로 해 뜨는 거 보면서 갔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장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신없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쿵쿵쿵 프레스 찍히는 소리, 불꽃 튀는 소리. 소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귀마개 끼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귀가 안 좋아졌어요. 지금도 아내가 뭐라 하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점심 먹고 또 일하고요. 저녁 6시에 퇴근인데 야근 있으면 9시, 10시까지 했습니다. 바쁜 달에는 특근도 나갔어요. 주말에요. 그렇게 일해야 돈이 됐거든요. 몸은 고됐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나왔으니까요. 많지는 않았어도 밀린 적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아파트 대출 갚고 가끔 외식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동네 고깃집 가는 게 낙이었습니다. 삼겹살 구우면서 아이들이랑 얘기하고요. 아내가 상추 싸주면 받아먹고 고기 익는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거창한 거 없었어요. 그냥 가족이랑 밥 먹는 거. 그게 제 행복이었습니다. 30대에 반장 달았습니다. 후배들 가르치고 공정 관리하는 거였어요. 책임이 늘었지만 뿌듯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월급도 조금 올랐고요. 그렇게 20년을 반장으로 일했습니다. 제 밑으로 지나간 후배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다들 저한테 배워서 나갔어요. 어떤 애들은 다른 회사 가서 더 높은 자리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뿌듯하더군요. 근데 50살 넘어가니까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디스크가 나빠졌어요. 어깨도 결렸습니다. 손목도 저리고요. 병원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군요. 누적 피로라고요. 30년 넘게 일했으니 몸이 버틸 리가 없다고요. 60 되니까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돌았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고요.
저 같은 고참들은 월급이 세니까 부담이 된다고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눈치는 줬습니다. 명예퇴직 신청하라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인사팀에서 불렀습니다. 반장님, 명예퇴직 생각 있으세요? 명예퇴직이요? 네. 지금 신청하시면 퇴직금에 위로금 얹어서 드립니다. 위로금이라 듣기 좋게 말한 거죠. 나가라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35년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지막 월급 받고 공장 나오는 날 정문에서 뒤돌아봤습니다. 내가 반평생 다닌 곳이었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수고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 자신한테요. 퇴직금 받아서 통장 찍어봤습니다. 목돈이 찍혀 있더군요. 평생 처음 보는 큰돈이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하지? 가만히 놔두면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가게 하나 해볼까? 아내가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가게요? 무슨 가게요? 분식집, 작은 거, 떡볶이 튀김 이런 거 파는. 평소에 생각해둔 거였습니다. 공장 다니면서 점심때 가끔 분식집 갔거든요. 사장님이 직접 떡볶이 볶는 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저런 거 하면 되겠다. 내 가게 차려서 손님한테 밥 팔면 되겠다.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군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장사가 쉬운 게 아니래요. 알아. 근데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했잖아. 한 번쯤 내 이름 건 가게 갖고 싶어.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소리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손님한테요? 평생 반장님 소리밖에 못 들었거든요. 내 가게에서 내가 주인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해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분식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2장. 내 이름 건 가게가 생겼습니다. 가게 자리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내랑 둘이 동네 돌아다녔어요. 학교 근처, 시장 근처, 주택가. 발품 팔아서 봤습니다. 임대료가 생각보다 세더군요. 좋은 자리는 더 비쌌고요. 결국 조금 외진 데로 정했습니다. 큰 길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곳이었어요. 대신 임대료가 저렴했습니다.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사람들 왕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있더군요. 가게 들어갈 때 전 주인한테 주는 돈이요. 시설비랑 단골값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목돈이었습니다. 퇴직금에서 확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보증금, 인테리어비, 주방 설비, 초기 재료비. 돈이 물 새듯 나갔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모자랐어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요. 그때는 금리가 낮았거든요. 이자 부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 믿고 대출 받았습니다. 드디어 가게가 열렸습니다. 간판 달린 날 아내랑 한참 쳐다봤습니다. 내 이름은 아니었지만 내 가게였습니다. 엄마 손 분식이라고 썼어요. 아내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에 의자 12개. 주방이 반, 홀이 반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아내가 화분도 갖다 놓고 벽에 액자도 걸었습니다. 오픈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긴장돼서 잠이 안 왔거든요. 아내랑 가게 가서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육수 끓이고 튀김 반죽 만들고 어묵 삶고 10시에 문 열었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떡볶이 1인분 시키시더군요.
제가 직접 볶았습니다. 접시에 담아서 내갔더니 맛있다고 하시더군요. 사장님, 떡볶이 맛있네요. 사장님, 그 소리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군요. 60 넘어서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반장님이었고 집에서는 여보, 아빠였는데요. 손님한테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 근처 직장인들이 왔습니다. 떡볶이에 김밥 세트가 잘 나갔어요. 저녁 때는 학원 끝난 아이들이 왔습니다. 튀김이랑 어묵이 인기였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매일 오시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묵 국물 좋아하셨거든요. 오시면 항상 어묵 국물 한 그릇 드렸습니다. 서비스로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사장님, 여기 와야 밥맛이 나요. 그 말 듣고 눈물 날 뻔했습니다. 아내랑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가서 준비하고 10시에 오픈해서 밤 10시에 닫았습니다. 하루 14시간 넘게 일했어요. 몸은 고됐지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 가게니까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거랑 달랐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불만이 없었습니다. 손님 많은 날은 둘이 밤에 소주 한잔 했습니다. 가게에서요. 불 끄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요. 여보, 오늘 장사 잘 됐어. 그러게. 내일도 이랬으면 좋겠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한 달 정산해 보니까 남는 게 있더군요. 많지는 않았어도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대출 이자 내고 재료비 빼고 남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빡빡했지만 굴러갔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매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골이 늘면서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점심에 줄 설 때도 있었어요. 작은 가게라 금방 찾거든요.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 보면 미안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장사 소질 있는 것 같아. 무슨 소질?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것도 소질이야.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가 자리 잡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분식집이 됐어요. 단골들이 단골을 불렀습니다. 입소문이 났거든요. 이제 되는구나. 그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군요. 마이너스 3장. 세상이 멈췄습니다. 2020년 초였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병이 퍼진다고요? 처음에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방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요?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다. 모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가게들 문 닫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인 줄 알았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고 끝이 안 보이더군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안 나왔거든요. 집에서 밥 해 먹었습니다. 배달만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는 배달 안 했어요. 할 줄 몰랐거든요. 앱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요. 점심때 손님이 한두 명 올까 말까였습니다. 저녁에는 아예 안 왔습니다. 텅 빈 가게에 둘이 앉아 있으면 시계 소리만 들리더군요. 째깍째깍.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섭더군요. 재료는 썩어갔습니다. 떡이 굳고요. 야채가 물러지고요. 버리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돈 주고 산 건데 그냥 버리려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게는 열었습니다. 문 닫으면 끝날 것 같았거든요.
손님 한 명이라도 오면 그걸로 버텨야 했습니다. 아내랑 앉아서 손님 기다렸습니다. 안 올 줄 알면서도요.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그분이요. 마스크 쓰고 들어오시더군요. 어묵 국물 한 그릇 드시고 가셨습니다. 사장님 힘내요. 이것도 지나가요. 그 말 듣고 눈물 날 뻔했습니다.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장사가 안 돼도 임대료는 내야 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내야 했고요. 버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건 그대로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보이게 줄었습니다. 한 달, 두 달. 퇴직금 넣어둔 게 쭉쭉 빠져나갔습니다. 무섭더군요. 이러다 바닥나면 어떡하지?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고요. 신청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두 달 버텼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매일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랬고요. 저 자신한테도 그랬습니다. 버티면 나아진다. 그 말 믿고 버텼습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갔습니다. 백신 나오고 조금씩 풀린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숨통이 트이더군요. 이제 살았다. 그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코로나가 끝나니까 또 다른 게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사장, 물가가 미쳐 돌아갔습니다. 장사가 다시 되나 싶었는데요. 이번에는 재료비가 문제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더군요. 도매상 사장이 미안하다면서 그러더군요. 사장님, 밀가루 또 올랐어요. 또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오르는 거예요. 밀가루가 올랐습니다. 떡볶이 떡이 밀가루로 만들어지거든요. 튀김 반죽도 밀가루고요. 밀가루 오르면 다 오르는 겁니다. 식용유도 올랐습니다. 튀김 튀기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값이 장난 아니게 뛰었습니다. 예전에 한 통 사던 가격으로 반 통도 못 사게 됐습니다. 계란도 올랐습니다. 조류 독감인가 뭔가 때문에 닭이 많이 죽었다고요. 계란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있어도 비쌌고요. 어묵도 올랐습니다. 고춧가루도 올랐습니다. 파도 올랐고 양파도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없었습니다. 도매상 갈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격표 보기가 무섭더군요. 그래서 안 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사와서 어떻게든 하려고요. 근데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왔습니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떡볶이 한 그릇 팔면 얼마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팔아봐야 푼돈이었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했습니다. 떡볶이 가격을요? 그래야 남는 게 생기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분식이라는 게 서민 음식이잖아요. 싸니까 먹는 거거든요. 가격 올리면 손님이 안 올 것 같았습니다. 경쟁하는 가게도 많으니까요. 아내랑 밤새 고민했습니다. 올리자. 어쩔 수 없어. 근데 손님들이 뭐라 안 할까? 안 올리면 우리가 죽어. 결국 올렸습니다. 떡볶이 가격 조금 올리고요. 김밥도 올리고요. 튀김도 올렸습니다. 메뉴판 숫자 바꾸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손님들 반응이 걱정됐습니다. 다행히 대놓고 뭐라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발길이 뜸해지더군요. 예전만큼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올 거 두 번 건너뛰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그러게요. 다들 힘들죠. 손님들도 힘든 거였습니다. 물가 오르니까 외식 줄이는 거였습니다. 분식집 한 끼 먹을 돈으로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였습니다.
다들 힘든 건 알겠는데요.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가격 올렸는데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재료비가 올라간 만큼 안 올렸거든요. 그만큼 올리면 손님이 진짜 안 올 것 같아서요. 거기에 다른 것도 올랐습니다. 전기세가 올랐습니다. 가스비가 올랐습니다. 주방에서 불 쓰고 튀김기 돌리려면 가스가 필요하잖아요. 그 가스비가 무섭게 뛰었습니다. 고지서 받아보고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공과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습니다. 장사해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공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다 내니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내 가게 하니까 그게 다 내 돈이었습니다. 알바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점심때 바쁘면 저랑 아내 둘이서 감당이 안 됐거든요. 알바 한 명 쓰고 싶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요? 최저임금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좋지.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부담이야. 알바 한 명 쓰면 그 인건비가 고스란히 제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장사가 잘 되면 상관없는데 안 되면 적자 나는 거예요. 결국 알바를 안 썼습니다. 아내랑 둘이 다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에 정리하고 쉬는 날 없이요. 아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밤에 보면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주물러 줬습니다. 미안하더군요. 여보, 힘들지? 괜찮아. 당신이 더 힘들잖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티면 나아지겠지. 물가가 어디까지 오르겠어. 언젠가는 잡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물가만 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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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이자가 무서웠습니다.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자 얼마 안 나가니까요. 근데 그게 변하더군요. 뉴스에서 금리 올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린다고요?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금리가 조정됩니다. 조정이요? 네. 오릅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습니다. 이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내면 됐는데 이제는 2배 가까이 내야 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가 무서웠습니다. 장사에서 남는 돈이요. 이자 내면 끝이었습니다. 아니, 이자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이자가 왜 이렇게 올랐어? 금리가 올라서 그렇대요. 금리가 왜 올라? 물가 잡으려고 그런다던데.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린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가 때문에 죽겠는데 금리까지 올리면 어떡하라고요? 재료비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 보면서 계산했습니다. 이번 달 얼마 벌었고, 재료비 얼마 나갔고, 공과금 얼마 나갔고, 이자 얼마 나갔고. 계산할수록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장사해도 적자, 안 해도 적자.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버티려고요. 이자 내려고요. 생활비 쓰려고요. 빚으로 빚을 막는 거였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했습니다. 대출 더 받은 거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아내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가장으로서 체면 때문에요. 근데 숨기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 아내 눈을 못 쳐다봤습니다. 사실은 적자야. 한동안 계속 적자였어. 아내가 한참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기예요? 왜 이제야 얘기해?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같이 방법을 찾아야지. 아내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제가 덜 미안할 텐데요. 그날 밤 아내랑 오래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지요? 계속할지 접을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경기가 나아지면 달라질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조금만 더 해보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마이너스. 6장.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점점 줄었습니다. 물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더군요. 집에서 해 먹는 게 싸니까요. 분식집뿐 아니라 동네 가게들이 다 힘들어 했습니다. 옆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칼국수 집이었어요. 사장님이 짐 빼는 날 인사하러 갔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그냥 접어요. 더는 못하겠어. 이 사장님도 조심해요.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한 달 뒤에 맞은편 가게도 닫았습니다. 김밥집이었어요. 거기도 장사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둘 빈 가게가 늘었습니다. 상권이 죽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가게가 닫고 가게가 닫으니까 더 안 오고 악순환이었습니다. 저희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출은 바닥인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이자.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대출 한도도 다 찼습니다. 더 빌릴 데가 없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에서 아내랑 마주 앉았습니다. 불 끄고요. 테이블 하나 사이에 두고요. 여보, 접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냥 윤곽만 보였습니다. 그래요. 더는 안 되겠어. 아내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마지막 날 평소처럼 문 열었습니다. 손님 몇 분 오셨습니다. 단골들이었어요. 그분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제 손을 잡더군요. 사장님 고생 많았어요. 그 말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에 정리했습니다. 주방 청소하고요. 테이블 닦고요. 의자 정리하고요. 후드 기름때 닦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닦던 거였습니다. 아내가 옆에 와서 앉더군요. 아무 말 없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불 꺼진 주방에서요. 기름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둘이 열심히 한 건데 뭐. 아내가 그러더군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근데 눈이 벌겋더군요. 셔터 내리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까 간판이 보이더군요. 엄마 손 분식. 아내가 지은 이름. 내 이름건 첫 가게. 그게 끝이었습니다. 권리금 받으려고 했습니다. 들어올 때 목돈 주고 왔으니까요. 근데 안 되더군요. 상권이 죽어서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시설 철거비 내고 나가야 했습니다. 들어올 때 목돈 들고 왔는데요.
나갈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니, 빚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먼저 걸어가더군요.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아내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35년 같이 고생하고요. 퇴직하면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요.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옆에서 아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도 잠 못 드는 거였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마이너스. 7장. 바닥을 쳤습니다. 가게 접고 빚만 남았습니다. 세어보기도 싫었습니다. 대출, 카드값, 밀린 공과금, 산더미였습니다. 어떻게 갚지? 일해야죠. 일해서 갚아야죠. 일자리 찾아다녔습니다. 경비 자리요. 주차 관리요. 청소요. 뭐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아,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나이가 걸렸습니다. 60 넘으면 안 받아주더군요. 35년 경력이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일자리 구했습니다. 마트 캐셔요. 동네 대형마트에서 계산대 찍는 일이었습니다. 60 넘은 아내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여보,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당신 일자리 구해지면 내가 쉴게. 아내가 그러더군요.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찾았습니다. 결국 찾은 게 도매시장 상하차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요. 새벽에 가서 박스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일당 받는 거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버스 타고 도매시장 갔습니다. 도착하면 5시. 거기서 7시까지 일합니다. 배추 박스, 무 박스, 과일 박스. 트럭에서 내려서 옮기는 겁니다. 20kg짜리 박스를요. 63 먹은 제가 들었다 놨다 합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박스를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젊은 애들이 쌩쌩 나르는데 저는 헉헉거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근데 창피하다고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돈 벌어야 하니까요. 빚 갚아야 하니까요. 한 달 하니까 좀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적응하더군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됐습니다. 샤워하고 쓰러져 잤습니다. 아내가 저녁 먹으라고 깨우면요.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잤습니다. 뭘 해볼 힘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볼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고요. 아내는 낮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요.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주쳐도 둘 다 피곤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각방 쓰게 됐습니다. 아내가 일하고 늦게 들어오면 저는 이미 자고 있거든요. 깨우기 미안하다고 아내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밥도 따로 먹게 됐습니다. 시간이 안 맞으니까요. 저는 새벽에 혼자 먹고 나가고요. 아내는 저녁에 혼자 먹고요. 같이 밥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손자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고요. 당연히 가야죠. 근데 축의금이 고민됐습니다. 얼마를 싸야 하나? 주머니 사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적게 싸면 며느리 눈치 보이고요. 한참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돌잔치 축의금 얼마 싸? 아내도 말이 없더군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쥐어짜서 냈습니다. 돌잔치 가서 손자 얼굴 봤습니다.
이쁘더군요. 방긋방긋 웃는 거 보니까 눈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뭘 해줘야 하는데요? 돈 한 푼 없는 할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인사하더군요. 아버님 오셨어요. 응, 그래. 웃으려고 했는데 얼굴이 안 움직이더군요. 표정 짓기가 힘들었습니다. 돌잔치 끝나고 집에 오는데요. 아내가 말없이 걷더군요. 저도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왜요? 미안해. 뭐가요? 다 미안해. 아내가 걸음을 멈추더군요. 뒤돌아서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면 건강해요. 쓰러지지 말고. 그 말 듣고 목이 메더군요. 아내가 먼저 걸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아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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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그래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4시에 알람 맞춰놓고요. 눈 뜨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갑니다. 도매시장 가서 박스 나르고요. 일당 받아서 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파스 붙이고 일합니다. 어떤 날은 진짜 못하겠다 싶습니다. 근데 안 가면 돈이 없으니까요. 악으로 깡으로 버팁니다. 아내도 여전히 마트 다닙니다. 다리가 퉁퉁 붓는데도 쉬지 않습니다. 제가 쉬라고 해도 안 쉽니다. 같이 벌어야 빚 갚는다고요. 빚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요. 산더미 갔던 게 언덕 정도 됐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줄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같이 밥 먹습니다. 일요일에요. 둘 다 쉬는 날. 아내가 밥 차리면 마주 앉아서 먹습니다.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밥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아내한테 매일 고맙습니다. 말로는 잘 못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매일 그럽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진작 쓰러졌을 거라고요.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요. 첫째, 준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장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35년 일한 경력이 장사에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장사는 장사를 배워야 하는 거였습니다. 둘째, 저금리 대출을 만만하게 받습니다. 이자 싸다고 막 빌렸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가 눈덩이가 됐습니다. 대출은 결국 빚입니다.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셋째, 물가를 예상 못했습니다. 재료비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예전 가격으로 계산해서 시작했는데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넷째, 가격을 못 올렸습니다. 손님 떨어질까봐 가격 올리기를 겁냈습니다. 근데 안 올리니까 팔수록 손해였습니다. 용기 있게 올렸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손절을 못했습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버텼습니다. 버티면 나아지겠지. 그 생각이 독이었습니다. 일찍 접었으면 빚이 덜했을 겁니다. 여섯째,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숨기다가 더 키웠습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것들입니다. 3년 장사하고 빚더미 앉아서 배운 것들입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시니어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께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내 가게 갖고 싶은 마음. 사장님 소리 듣고 싶은 마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요. 장사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경험 없이 뛰어들면 당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면 당합니다. 대출 받아서 시작하지 마세요. 금리는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이자가 발목 잡습니다. 물가 계산 꼼꼼히 하세요. 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다 오릅니다.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안 되면 빨리 접으세요. 버틴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잃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가족한테 솔직하세요. 숨기면 더 커집니다.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이 창업하겠다고 하시면요. 말려주세요. 정하고 싶으시면 작게 시작하라고 하세요. 대출 없이 할 수 있는 선에서요. 망해도 재기할 수 있는 선에서요. 저는 이제 천천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욕심 없습니다. 빚 갚고요. 아내랑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손자가 크면 용돈 줄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요. 언젠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픕니다. 근데 일어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그랬습니다. 쓰러지지 말고 건강해요. 그 말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여러분도요. 힘드시더라도 쓰러지지 마세요. 살아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장사하다 힘드셨던 분, 댓글로 나눠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이런 건지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